경제인사이트 7월 10일 월요일 투데이 핫경제입니다. 10일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생수물가 지수는 112.0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올랐습니다. 이 상승률은 2012년 6월에 11.6%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요 생수 제품은 물론 일부 편의점의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 생수 가격도 잇따라 올랐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사태가 내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의 잔액이 은행권에서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일부 사업장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가 발생하는 곳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은행권은 관련 리스크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경매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경매 낙찰가율이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10일 경매와 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3년 6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는 2,135건으로 이 중 703건이 낙찰됐습니다. 독일의 대표적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도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합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벤츠는 내년부터 자사 전기차 운전자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가 있고 2025년에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 충전 표준 NACS를 전면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여기에서 많은 분야의 경제정책을 발표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경제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전세나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면서 하반기에 서민 주거 환경 안정화를 위해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가격 전망까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 오늘 2023년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에게 아마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서민 경제에 대해서 실물 경제 충격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서민 경제를 좀 살리고 주거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이런 전체적인 방향,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역전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많았는데요.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 민생 안정을 위해서 내는 건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제 활성화 제고. 네.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세일즈 외교에 나서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걸 또 정부가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가장 큰 것이 대출 규제입니다. 네. 이번에 일시적으로 1년 동안 대출 규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세 보증금 보증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는 제도가 있고요. 중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금융 지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차 3법도 향후에 함정으로 바꾸겠다고 했죠. 그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 지금 뭐 수출 주도가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변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에서 상당한 큰 금액으로 우리가 투자한 적도 있고, 또 2달 전에는 네덜란드에서 LS 전선이 2조를 수주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기반, 미래 대비해서 기반을 확충하겠다. 이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동산 시장은 여야 합의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합의하지 않고 해야 될 그 상황 중에서 대출 규제 완화는 DSR이나 DTI 규제 완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역전세나 깡통전세를 막겠다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제일 핫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입법까지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일단 정부에서 정책적 방향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이번에 발표한 거죠. 네. 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 임시국회 때 국민의당, 지금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모 의원이 발표한 그 여야 합의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보니까요. 지난 정부의 같은 기간과 이번 정부의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입법 발의가 의원 발의가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 발의한 게 있는데 둘 다 합쳤을 때 100건도 안 됩니다. 네. 예전에는 한 300건, 400건 정도가 통과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목도 잡고 네. 부동산 시장도 지금 현재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또 거주 조건 2년 그것도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주택법 개정안이. 이런 것 때문에 경제에 또 발목 잡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우선 그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고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입법이 수반돼야 되는 것만 하더라도 5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이런 금융적인 문제, 특히 역전세로 비롯되는 것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여파까지 미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취한 것 중에 DSR을 완화한다. 전체적으로 DSR 40%는 그대로 두고 DTI를 60%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서민들,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이야기할 때 핵심은 말 그대로 국민 혹은 뭐 서민의 부담을 갖다 많이 줄여주고, 줄여준다는 말은 실제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런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이제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것과 그다음에 대출 정도를 갖다 충분히 이제 허용 범위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서민들이 충분히 지금 가계부채의 논란 속에서도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사실은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사실 주택 보유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이제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게 되겠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공시가격이 일단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당초에는 작년에 임시적으로 60%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85% 혹은 뭐 80% 적용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서민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60%로 정해졌는 그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결국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또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정시키는 부분도 전체적인 경제 안정과도 연관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역전세난이나 이런 쪽에서 위기 상황들이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대출 규제의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DSR, 그래서 DSR 부분에 대한 기준이 현재 60%로 40%죠. 40%로 지금 굉장히 강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60%로 좀 완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LTV나 이런 쪽에 또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결국은 DTI라고 해가지고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을 완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60%로 완화하는 쪽으로 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문제가 뭐냐면요. DSR이라는 것은 우리 풀이하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 중에서 자기가 이제 상환해야 되는 금액 중에 주택 대출 관련되는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대출에 있어서 총부채 상환 원리금 상환 비율을 DSR은 기타 대출 중에서도 원금과 이자 모두를 임금 소득 전체적인 연간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할 때 다 포함을 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DTI 60%를 적용할 때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 부분만 기타 소득 중에서 기타 대출 중에서 이자 부분만 상환하는 쪽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출에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데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이게 차이가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의 연간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대출 가능성이 이렇게 DSR 40%에서 DTI 60%로 완화되게 되면요, 1억 7,5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억 7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시게 되면요, 최근에 역전세와 관련해서 집주인들이 기본적으로 신규 어떤 그런 전세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집주인들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DTI 60%로 완화해서 1억 7,500만 원 정도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분,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1억 7,5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출을 통해서 원만하게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데 있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용이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 한도 규제도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이자 상환 비율, 소위 말하는 RTI라고 그러죠. 네. RTI가 최대 1.5배까지였던 것을 한 배로 낮춰주면서 기존의 현금 유동성이 좋은 임대사업자에게만 대출을 해줬던 것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줘서, 범위를 확대해줘서 임대소득이 줄어든 그런 임대인에게도 대출을 하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는 분들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는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에게 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영문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RTI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DTI나 DSR을 이야기할 때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것 중에서 상당의 그 이자 상환 부분이 얼마큼 차지하느냐는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임대 사업자가 상환 능력이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RTI가 지금 1.5배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 배 정도로 낮추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대출 부분에 있어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역전세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돌려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장에 원활한 그런 어떤 그 작용을 윤활제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동산 정책 방향,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각종 그 제도들, 특히 그 가운데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 세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전세나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면서 서민주거 안정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장면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책의 개요를 봤는데 이제 효과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제 DTI를 60%로 완화한다. 이걸로 과연 역전세난을 완화하고 전체적으로 집값을 잡고 여러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실효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빠진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그 무주택자들이 더 반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갭 투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조금 넘었나요? 모 방송국에서 아침 방송에서 이걸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전세 보증금 차액 반환 대출 제도를 일시 도입해라. 바로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의 대출 전세를 놓고 있었다면 이게 2억 5천 되면 5천만 원 정도만 대출을 해주되 제가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도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 떨어진 금액과 대출 금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 가격을 오버하지 않아야 되고 1가구 1주택일 때에는 저리로 융자를 주고 1가구 2주택은 갭 투자가 아니고 이전 수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금리로 가고 다주택자들은 고금리로 대출을 줘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거는 빠지고 그냥 그 차액만큼만 대출을 주겠다라고 단 1년 동안에 조건이 이번에 빠진 이유는 너무 세분화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 그럴까요? 조건이 뭐냐면요. 이게 그 세분화보다도 대출을 주는데 그 대출 금액을 직접 그 세입자에게 주는 예. 그 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에만 사용하라고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갭 투자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네. 직접 주는 거. 네,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갭 투자들도 다주택들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부가 일시적으로 DTI를 완화한 것은 주택 가격 하락하고 또 전세 가격 하락하는 시장에서 임대인들이 당장 몇 천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서 네. 분쟁이 일어나거나 경매가 들어가는 사례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기본적인 취지는 이게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네. 거지 임대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향후에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가입할 때에는 현재 임대 사업자는 75%를 임대인이 내고 25%를 그 세입자가 내게 돼 있는 거를 100% 다 임대인이 내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주인이 돈을 못 돌려줄 때 자기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전가하지 않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또 한 가지 이제 정부가 아직 그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임대차 3법도 좀 더 조정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주택 시장의 이제 저점은 통과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고점이 언제였냐면요. 2021년도 8월 달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해 10월, 11월, 12월이 고점이었어요. 2년 전 얘기죠. 이 고점일 때의 전세 가격도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 올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가 이 고점으로 전세를 놓은 물건들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전세 금액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결국에 차액만큼 돌려줄 수가 없어서 깡통 전세나 적전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책은 잘한 거라고 해요. 네, 저희가 실제 통계를 볼 때도 그 2년 전 통계랑 전세 가격은 비교하는 게 맞잖아요. 네.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 전월비 어떻게 했다, 전월비 얼마 떨어졌다 이런 것들로만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는 2년 전 거랑 비교를 해서 보는 게 가장 분석에 정확하겠죠. 그렇죠. 2년 전에 만약에 전세 금액이 3억이었다면 지금 전세 금액은 매매 금액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는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전세는 들어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못 돌려받는다는 그런 그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집니다. 지난해 12월 달이 저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1.98% 떨어졌어요. 근데 전세는 마이너스 2.42%니까 거의 0.8 내지 1% 이상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고점에서 떨어진 율이 약 한 30% 이상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가 3억이면 지금 2억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3억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임대인이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 밖에서 시장에서 3억의 전세 전세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차액만큼 돌려줘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더 나가서 깡통 전세나 역전세를 막으면서 시장도 한잔시키겠다고 하는 게 아마 정부의
또 시중의 비판 가운데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에 등기부에 그게 부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금이 늘은 그런 집에 누가 또 새롭게 들어오겠느냐? 그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전세가 만약에 뭐 1억에서 8천, 7천으로 떨어졌다면 그 차액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순위 채권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전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 시장 오히려 안정화될 수 있죠. 네. 네. 그 좀 전에 교수님도 이제 우려를 해주셨는데 소위 말하는 갭 투자죠. 요번에 이제 평균적으로 한 1억 7천만 원 이상의 대출 여력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그걸 악용하고 치면 끝도 없을 텐데 그렇죠. 나쁜 마음 먹고 계속해서 그걸로 기존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갭 투자에 또 악용을 한다. 이렇게 될 우려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때, 지금 부분을 만들 때 충분히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만들어진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항구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지금 1년간 우선은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임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입는 주체는 사실은 집주인에게 대출이 나가지만 그 현재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그쪽을 갖다가 주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수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사실은 모든 이 대출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귀속이 된다는 점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엄격하게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부분에서 모든 경우에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기일이 도래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환 시점이 지금 이미 도래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존 어떤 보증금 자체가 신규 보증금보다 현재 더 많은 경우 역전세가 상황이 된 그런 쪽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등기부에 기재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이제 대출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차액 대출이 아니라 차액에다가 전체 실제적으로 지불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전체 금을 갖다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새로운 신규 세입자가 뒤에 있어서 확보가 된다면은 그 신규 세입자로부터 받게 되는 전세 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그 은행의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중에서 우려하는 만큼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또 부담을 증가하는 것을 갖다 우려하는 분도 계신데 그 부분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차액 대출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또 전세 시장이 상당히 상승 전환하는 그 시장으로 상황이 바뀐다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응급 조치로 행해진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두 박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가계부채 우려도 또 우려가 된단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GDP 대비 102.2 세계 각국의 그 주요 유수 기관들에서 대한민국에도 강력히 경고를 했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럼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게 대한민국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킬 그런 염려는 그럴 없습니까?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먼저 상환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지난 4월달에 한국은행 그 조사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깡통 전세와 역전세 중에서 역전세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전세 금액이 들어갔던 금액보다 떨어지는 경우죠. 이게 100만 가구가 넘어요. 102만 6천 가구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그 전체 그 전세 시장에서 52.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시장에 그 위협적이고 또 문제가 되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우선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는 것 같고요. 가계부채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에서 기록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완화하면서도 사실 그 조세 부담률이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저희가 1위입니다, 1위. 이전 정부는 그 보유세가 낮다고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은 보유세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취득세와 양도세도 있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가계부채는 결국에 정부가 줄여야 될 숙제 중에 하나지만 당장 폭탄이 터지기 전에 막아야 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네.
지금 세제 측면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유세 측면 굉장히 중요하죠. 종부세 부담을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부동산 시장 하반기 안정화 이런 거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부가 이번에 이제 종부세 부분에 있어 공정시장 가입 비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 부분에 대한 그 개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 종부세 같은 것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세수도 되게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또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세수 부분에 대한 부족이 이야기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데요. 정부는 일단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물론 뭐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절대 금액으로 본다면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2020년도의 세수 수준 그 정도 지금 아마 1조 5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2021년에 4조 4천억이나 2022년에 3조 3천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되겠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더라도 종부세라는 이 보유세의 일종인 이 부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겪은 데다가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서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소득들이 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을 여러 가지 세수 부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부세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나 이런 쪽의 방향이 결국 세수 부족을 방관하면서 정부가 재정 상태를 갖다가 부실화되는 부분들로 나아가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추경호 부총리가 거듭 강조하다시피 이것은 세제 정상화의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세수 부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부분은 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세율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 정부에서 지금 단순한 세수 분야뿐만 아니라 세정 전체 분야를 갖다가 조금 조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작년에 종부세를 6조 8천억 정도 세수를 거뒀다고 해요. 근데 올해 그대로 유지했을 때 이제 기준 가격 전체가 이제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공시 가격이 가격 내려간 전체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5조 7천억 정도, 그러면 1조 1천억 정도 이제 세수에 그만큼 결손이 생기겠죠.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담하던 사람들한테는 세부담을 완화해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뭐 이중과세 문제도 있지만은 자본이득에 대해서 너무 과세가 크다. 소득이득은 당연히 과세해야 됩니다. 소득 있는 곳은 공평과세 원칙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본이득은 뭐냐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1억이 10억 되든 20억 되든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이거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조치지만 정부가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낮추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기는.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정부가 60%를 그냥 유지하지 않나. 애당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가 이 세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에다가 세율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고 거기다 세율을 곱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 정부 때는 80% 넘어가서 90%까지 갔었습니다. 네. 이걸 너무 많이 내렸죠, 내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가 조 단위 이상으로 빠지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정부가 이제 비무부를 조달할 것인가 문제예요, 사실은. 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 해당되는 숫자가 사실은 전체로 보면은 적은 거잖아요. 퍼센티지로 네, 보면. 그래서 해당자가 적어서 별로 영향 없는 거고, 그리고 지방은 종부세 해당 안 되는 가구가 네. 훨씬 더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홍보하는 거 대비 효과는 미미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럴 있더라고요.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6억 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때는 가구별 합산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09년도에 MB 정부 당시에 인별 합산을 바꾸면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 원, 1가구 1주택자는 9억으로 바꿨다가 이번에 12억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또 올라갔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12억 넘는 거에 대한 주택 해당자는 거의 서울에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일부 경기도에 있어요. 지방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산이 많으면 좀 세금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완화해 주게 되면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강남, 서초, 송파나 용산이나 하남이나 일부 지역에 주택 거래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규제적입니다, 거기가. 네. 규제적인데 거기만 가격이 오르고 거기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부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정부가 이번에 그 공정시장 가격들을 60%로 그냥 묶어놓는다고 하면 좀 불만의 목소리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교수님도 잠깐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진짜 연착륙을 원한다면 보유세를 건드릴 게 아니라 거래세,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좀 낮춰주는 게 실제 연착륙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거래세를 낮춘다는 부분은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시장도 좀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시장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자원 배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취득세나 이런 거래세 부분을 충분히 좀 활성화시켜주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세 부분의 경우에는 자꾸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아무런 움직임이나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율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거래 부분에 대한 그 조세 부분에 대한 부담들을 충분히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낮추어주는 쪽으로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 정부에 있어서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많이 강화되고 이것이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섰는데 과연 이 조세에 관련되는 규제 강화가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조세 정책 자체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우리 권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조세 부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거의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부담이 예전보다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종부세 등 뭐 보유세와 그다음에 거래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거래세 부분에 대한 장벽을 좀 낮추고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균형 맞춘 어떤 세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전체적인 조세 제도의 정상화 부분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거기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 정상적인 현재 시장의 상황들을 갖다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도 전체적인 부분, 특히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세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다소 어려우셨을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서민 주택 안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임대 주택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가 강화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연착륙이나 어떤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가격이 하락할 때 사실은 정부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지난 5월달 기준으로 전국의 그 좀 인허가 건수가 거의 30% 가까이 27.9%가 30% 가까이 줄었어요. 네. 서울은 뭐 그보다 훨씬 많이 한 60% 이상 줄었고. PF랑 관련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인허가 낼 때는 PF는 관계 없습니다. 인허가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착공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토지를 매입할 때도 사실 PF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착공 건수나 인허가 건수가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정도로 떨어졌어요. 지금 60~70%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 날 주택 공급 270만 호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1년이 지난 그 지금 시점에서 이게 270만 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제가 거기 그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공급혁신위원회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뉴홈이라고 해서 50만 호 임대주택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10만 7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정부가 해야 할 일, 특히 임대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년에 이제 10만 7천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는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발합니다. 그 뭐냐면 공공주택 특별법은 50% 이상 임대주택을 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아마 어느 신도시보다도 임대주택을 많이 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늘릴 때에도 기부자납 할 경우에는 그거를 무상으로 지금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향후에 이제 그 기부채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확실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버팀목 대출 같은 그런 그 대출을 완화해주고 또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신혼부부 대상으로 특례 대출 이런 부분도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도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담아 이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돌 대출 등 주택 구입이라든지 전세 자금 부분을 충분히 이제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23조 원 규모를 더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1조 원에서 최종 그 44조 원까지 대폭 늘어나는 그래서 자금 지원이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사실은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도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대출을 하는 경우에서는 기존 소득 기준이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굉장히 소득을 관련해서도 상당히 대출이 좀 힘들었던 분들에게도 문호를 갖다 개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급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전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사실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쪽에 포인트를 많이 뒀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공급 쪽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급을 근간을 해가지고 그 주체적으로 좀 이쪽에 참여하는 쪽이 민간과 공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공의 경우에는 지금 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민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 건설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공급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정부가 지금 주거 지원 확대라든지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금융 쪽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촘촘하게 많은 지원들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때 또 특히 도심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이런 민간 쪽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그 균형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부분까지 민간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지 여부도 좀 꼼꼼하게 공공과 함께 챙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공급 측면에서는 또 규제 완화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우선 그 역대 정부가 재개발은 규제를 별로 안 했습니다. 네. 재건축을 규제했거든요. 개발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야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지금 완화하기로 했는데 아직 합의를 못 봤습니다. 네. 이게 합의가 되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에 이제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 그 노후주택 특별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 12월 13일 날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죠. 근데 이 당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건데 전세입자까지 다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제 혜택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도 정부가 내놓은 중에서도 임대주택에 등록하게 되면 종부세 완화라든지 세제 완화가 있어요.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이유는 사람들은 월세를 받기 위한 거거든요. 갭 투자가 아닙니다. 그들까지도 세제 혜택을 주도록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그 시공사 선정을 언제 했냐면요. 사업자 승인을 받고 나야 했었어요. 이거를 조합인가만 받으면 이 시공사 선정할 수 있도록 바꿨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조합이 비리가 많은 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합법적인 비합법적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건설사한테 합법적으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법적으로 시행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주택건설면허를 낸 거하고 똑같은 그런 법적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업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도 50%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은 신탁사와 약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신탁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사업 인가도 빨리 나게 하고 이 비리도 없애면서 좀 탄력을 받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상당히 좋은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공급 시장 측면에서 뭐니 해도 분양 시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신규
상장과 같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분양시장에서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분양시장의 실질적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실제 이제 그 실거주 의무라든지 이런 쪽의 요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 부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요건 부분들을 완화하겠다고 천명을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실제 여러 가지 여건상 입주 시에 그 입주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장벽이 완화됨으로써 청약 시장의 관심을 갖다 더욱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법령이 충분히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한치도 지금 개정 쪽으로 지금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둔촌 주공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고 또 제도가 완화되면은 정부가 소급 적용을 해줄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지금 둔촌 주공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많은 분들이 청약에 가입했고 지금 분양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은 실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과 실거주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당첨 부분이 무효화된다든지 또는 그 부분의 위반으로 인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거의 잠자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한 번 할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전매 금지 기간이 보통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2년, 3년, 5년 금액이 낮은 거에 따라서 전매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네. 이거 잘못됐어요. 분양을 받은 날로부터 거주가 아닌데 불구하고 전매 기간이 산정됩니다. 네. 사실은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은 분양받고 나서 준공될 때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준공 이후부터 거주 기간을 따져야 되는데 분양받을 때부터 따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2년, 3년 되면 분양받고 나서 준공 시점에 그냥 팔 수 있어요. 이거 제도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정부가 아마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빨리 그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도, 세제, 그다음에 공급 측면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가장 궁금한 부채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반기 집값 과연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5개월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네. 기대 심리가 많이 형성된 네. 것 같은데 또 정부에서는 시기상조다, 장관이 직접 시기상조라는 표현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혼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도 지난 1월 달에 126억 9천억 달러 적자를 봤기 때문에 저점은 통과했어요. 지난달에 11억 3천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경제가 올라온 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이유들이 있지만은 이게 경제가 살아나는 징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면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을 더 낮췄죠. 1.6에서 1.4로 낮췄습니다. 자, 경제가 어렵다면은 부동산만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금리를 지속하는 한 서민들은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하락폭은 줄어들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뭐 오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네. 두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짧게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역 수지 부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이제 회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충분히 불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경기 부분에 대한 내수 경기의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 시장은 지금 보합으로 이미 올라선 상태가 있고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 굉장히 상승 부분이 이제 전환된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양극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승세가 가파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들과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내수 경기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눈 중에 저희가 하나 이제 놓치고 간 게 이런 중에 빈부격차,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어떤 양극화, 거기에 또 아파트와 빌라 이런 것들의 양극화도 있거든요. 네. 요 대안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방과 중앙 정부의 양극화는 숙제입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면 또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따르는 주거 환경만 바꿔준다 그러면 수도권 인구를 분산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아파트와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일단 뭐 서울시가 20만 가구 넘는 지하방을 다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좀 필요합니다. 조만한 다세대보다는 연립주택처럼 좀 큰 아이템을 가지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처럼 그런 쪽으로 좀 주택공을 많이 한다면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박사님, 이 정부가 이번 이제 정책 발표하면서 뭐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자율적인 어떤 기능을 갖다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 부담이 컸던 부분들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전세 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 즉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정상화하되 그 서민들의 부담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온기가 제대로 곳곳으로 퍼져나올 수 있는지를 갖다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이나 세부 어떤 방안들을 갖다 좀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시장 전체의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그늘 속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은 그 거주하는 걸로 좋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투기의 온상이 바로 부동산은 아파트에서도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토지 시장을 보면은 이번 그 고금리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오르다 다시 지금 현재 하락하다 다시 지금 멈칫했거든요. 모든 국민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은 정말로 투기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도 또 주택 공급을 늘려서 누구나가 손을 뻗으면은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을 해도 또 깊게 자세히 한다고 해도 참 시간도 부족하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나 또 갖지 않으신 분들도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잘 시청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어려운 그 취업 환경, 창업 환경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창업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유의할 점과 그 트렌드 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